안녕하세요. 저는 62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인생 최악의 날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퇴직 후부터 기력이 뚝 떨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결혼 생활 35년. 좋을 때도 있었고 고비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만은 끝까지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남편이 마지막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을 때 전 정말 망연자실했죠.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도 많지 않았고 저희 외아들과 며느리가 중심이 되어 준비를 도와줬어요. 며느리는 평소에 과묵했지만 장례식장에선 정숙하게 예를 다했어요. 울지도 않고 표정 하나 없이 상주 옆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3일장 마지막 날 빈소에 낯익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 옷차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저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의 며느리 친구였습니다. 결혼 초에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그 친구.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고 저한테 인사도 잘하고 며느리랑 꼭 붙어 다녔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상주 완장을 차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 며느리 친구 맞았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랑 나란히 앉아 제 생일상을 같이 차려주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 영정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그 뒤를 따라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같이 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저기 네 친구 맞지? 왜 저 아이가 저기 상주 완장을 차고 있니?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요. 복잡해? 얘야, 네 친구가 내 남편 장례식장에서 상주라니. 그게 말이 되니? 그 순간 아들 녀석이 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조용히 계세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자꾸 머리를 때렸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친구를 보며 생각났습니다. 그의 이상할 만큼 남편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와 같이 오면 늘 부엌 대신 거실에 있었고 남편이 올 때마다 괜히 화장실 간다고 피하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설마 그런 일까지.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뒤쪽 복도에서 낯선 남자 둘이 소곤대며 지나가다가 제 귀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말이야. 고인하고 오래된 사이였대. 그것도
며느리 친구라며?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의 친구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한 번, 두 번 울리더니 그 여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예요. 고인의 아내입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장례식장 건물 옆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구석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로 마주선 순간 저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너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였니? 그 여자는 눈을 질끈 감고는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땐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니? 네가 그 애랑 내 며느리랑 같이 집에 들락거리던 게 다 그 짓이었니? 결혼 첫 해 겨울부터였어요. 그날 눈이 많이 왔었는데 며느리가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있는 동안 고인께서 저한테 따뜻한 차를 권하셨고 그만해. 지금 그런 디테일까지 듣고 싶지 않아. 그 여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한텐 아버지처럼 따뜻했어요. 저희 집이 원래 좀 복잡해서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생겼다는 거니? 그걸로 내 남편이랑 관계를 맺었다는 걸 납득하라고? 네?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도 진심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게 저라고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어버리면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녀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어요. 저와 고인 사이를. 그 말에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뭐라고? 며느리, 그러니까 제 친구요. 저희 둘 사이를 알았고 묵인했어요. 이게 무슨 막장이야. 내 며느리가 내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데 온몸은 불덩이처럼 후끈 달아올랐죠. 그 여자의, 아니, 며느리 친구라는 애는 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며느리,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시아버님과 그런 관계였다는 걸.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아이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하게 시댁에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뭘 했길래? 우리 며느리가 그걸 알고도 있었다는 거니?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2년 전쯤이에요. 며느리가 저한테 물었어요. 너 아버님이 너한테 이상한 눈빛 보이는 거 알아? 그때 전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끝이니? 아니요. 며칠 뒤에 그 애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 그러더군요. 차라리 너랑 아버님 사이가 조용히 정리되면 좋겠어. 엄마가 알면 끝장이야. 그때 눈빛이 정말 싸늘했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그 애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네.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거잖아. 맞아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저를 대놓고 피하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뒷걸음질 쳤죠. 그리고 더 이상 저를 집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 나보다 더 딸처럼 대해줬던 그 아이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도 입을 닫고 심지어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참담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를 바라봤어요. 너도 죄인이지만 그 애는 더 큰 배신자야. 내가 평생 그 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그 애도 알 텐데. 그때 그녀가 입을 꾹 다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버님 유언장도 알고 있었어요. 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유산을 일부 남겼다는 거. 며느리한테 미리 말했었대요. 자신이 끝까지 책임 못 져.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드님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속고 있었던 게 남편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내 곁엔 아무도 진심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집에 와서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와 그 친구가 남편 영정 앞에서 함께 절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남편이 내 모르게 유산을 그 여자에게 남겼다는 말에 속이 뒤집히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며느리의 침묵이 가장 참담했어요. 그 애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밥을 먹고 생일날 케이크까지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래? 너랑 얘기 좀 해야겠다. 그 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낮 2시쯤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네 친구한테 다 들었다.
며느리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2년 전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아버님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묵인한 거니? 처음엔요, 무서웠어요. 그 여자랑 남편 사이를 폭로하면 집안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말하면 어머님이 가장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걸 두고 봤다고? 내 남편이 네 친구랑 그 짓을 하는 걸 알고도 그냥 놔뒀다고? 저도 나름의 복수를 했어요. 복수? 그때 며느리가 꺼낸 말은 내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여자에게 유산을 일부 남기겠다고 저한테 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서 보관함에 들어가서 사인을 바꿨어요. 그 여자 이름을 어머님 이름으로 바꿨어요. 나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이름으로 바꿨어요. 남편도 몰라요. 어차피 고인께서 혼자 문서 작성하고 보관한 거니까. 변호사 통해서 처리됐고 그 여자한텐 아무것도 안 갔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차가웠던 며느리. 그 침묵의 이면에 이런 반전이 숨어 있었다니. 왜 그렇게까지 했니? 전 어머니 편이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 그 여자한테도 말했어요. 이 유산은 당신이 받을 자격 없다고. 아직 아내가 살아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조용히 있었는지, 왜 병문안도 장례식장에서조차 감정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 애는 냉정했던 게 아니라 버텨내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제게도 접근하려고 했던 적 있어요. 결혼 초기예요. 어머님 안 계신 날 제 손을 잡고 의미 없는 말들을 했었어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걸 왜 말 안 했니? 내가 알았으면 당장 쫓아냈을 텐데. 어머님이 너무 그 사람만 믿고 계셨잖아요. 저 그때 알아버렸어요. 이 집안에서 어머님도 피해자라는 거. 그래서 그냥 제 방식대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도 처음엔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엔 자기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은 거겠죠.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말한 그 유언장은 진짜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해 보세요. 어머님 앞으로 작성된 문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자에겐 한 푼도 못 갑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향해 쌓아왔던 의심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 애는 눈물을 꾹 참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다 찢겨 있었겠죠.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조차도.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말해줘서, 지켜줘서. 그 애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 어머님 편이에요. 그건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끝난 뒤 나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의 배신, 며느리 친구의 뻔뻔함,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면서도 나를 지켜주려 했던 내 며느리의 선택까지. 나는 그동안 겉으로만 가족을 믿었지 속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며느리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맡겨뒀다는 유언장 사본을 요청했죠. 담당 변호사는 차분하게 종이 한 장을 꺼내주었습니다. 그 문서에 수령자 이름, 그곳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자, 배우자, 전액 지정. 숨이 턱 막히는 동시에 어디선가 내 마음이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며느리를 불러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된장찌개 한 그릇, 달걀 프라이 2개, 그리고 말없이 숟가락을 내밀었죠. 며느리는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한참 동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여자 다시 나타나면 내가 직접 상대할 거야.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다시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며느리 친구라는 여자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차에서 내리더니 하이힐을 또각또각 올리며 걸어오더군요. 당당한 걸음이었지만 그 얼굴엔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찾아올 줄 알았어요. 들어와요. 할 얘기 끝까지 해보자고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예의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하더군요. 어머님,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고인께서 저한테 남긴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식 절차 밟으려고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 그 얇은 웃음 뒤에 숨어있는 야욕이 속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였죠. 그 유언장 말이죠.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손봤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불법이에요. 법대로 갈 생각이에요. 나는 천천히 서랍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을 흘끗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죠. 그거 원본 아니잖아요. 맞아요.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당신 이름은 어디에도 없더라.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랑 어떤 관계였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당장 소송 걸면 배우자 사망 직전에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명예훼손도 가능하고 유산 관련 민형사 문제도 걸 수 있어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없잖아요.
고인도 없고 연락도 다 끊겼고 그저 당신 상상 속 이야기일 수도 있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놨죠. 당신 내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랑 같이 찍은 사진, 영상. 며느리 핸드폰 백업에 다 있어요. 아들한테도 이미 전달했어요.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죠.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남편한테 받은 그 차. 명의도 내 앞으로 돼 있어요. 당신이 타고 다닌 그 차.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산 거예요. 명세서도 있어요.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더니 이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됐어요. 정 그렇게까지 나오시겠다면 저도 법정에서 뵙죠. 나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기대할게요. 대신 그때는 지금처럼 웃으면서 들어오진 못할 거예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도하게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나는 문을 쾅 닫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지네. 며느리는 방 한켠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 여자 다시는 못 올 거예요. 나는 며느리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널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가족 지키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았고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저렸습니다. 그토록 무심하고 냉정해 보였던 그 애가. 실은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혼자 꾹 참고 버텨왔던 겁니다. 나는 손을 꼭 쥔 채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말대로 남편이 정말 마음이 갔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그걸 막아준 거야. 그 누구도 나도 못했던 일을 네가 해준 거야.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론 너한테도 엄마처럼 대해줄게. 진심으로.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나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 대신 서류를 조용히 철회했다는 말이었죠. 그녀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나는 진짜 장례를 치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그녀를, 그리고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지난날의 분노와 슬픔까지도 그날 이후 집안은 참 고요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히 끓인 된장국 냄새가 부엌을 맴돌고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도 어쩐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제게 밥상을 차려주고 이따금 같이 마트도 가고 주말이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함께 정리했어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 집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 같았죠. 하루는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사람,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리움 남아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이젠 전혀 없어. 그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된 것도 죽고 나서였으니까.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네가 자꾸 생각나.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며느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은 제게 처음으로 가족 같은 어른이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아끼고 의지했던 남편은 결국 나를 무너뜨렸지만 내가 오해하고 멀리했던 며느리는 끝내 나를 지켜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참 못됐다. 그리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을게. 그 대신 이 집은 이 아이랑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2번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듯이. 이제 나는 진짜 내 편이 누군지를 압니다. 피보다 진한 건 진심이고 같이 견뎌준 시간이라는 걸요. 그렇게 우리 집엔 비로소 진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